세 번째 부분에서는 미래 사회를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보고 미래 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변화를 우리가 고민할 때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변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변화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논의하고 또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 방향에 맞도록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것이냐,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의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교수 평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교수 학습을 위한 설계와 또 수업, 평가, 그리고 기록,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교육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what과 why와 what과 how에 대해서 세 가지 큰 방향의 질문을 제시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why는 왜 미래 혁신 교육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런 혁신의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혁신 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는 우리의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의 혁신과 변화는 왜 필요하고 어떤 지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what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는 바로 교육 과정, 교육의 내용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빠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침 2022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큰 변화의 흐름에 이어서 2022년에 교육과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25년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의 과정에서 정말 유지돼야 될 부분, 또 빠져야 될 부분, 새로 추가돼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와 관련해서 교수학습 평가, 기록, 피드백에 이런 방법적 측면의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이 과정들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교사들에게 시간을 마련해 줄 수가 있고, 그래야만 미래 교육의 새로운 역할,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교수학습 평가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Why와 What과 How와 관련된 이런 세 가지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결해가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y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의 근대성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변화는 산업계의 변화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학교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공장 시스템을 운영하던 산업계는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사실은 기성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업체에서 대량 생산으로 같은 디자인의 크기만 좀 달리해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사실은 나에 맞는 옷을 찾는 게 아니라 옷에 나를 맞춰서 입고 다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찾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래도 쉽게 포기하는 편이고 여성분들은 조금 더 오래 고민하는 편이라서 쇼핑의 시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만족도로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별로 불만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고 나서
입으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옷이 일생 동안 몇 벌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평균의 종말에서 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와닿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비행기를 만들고 조종석이 옛날에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조종석을 만들 때 예전에는 비행사가 이제 남성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남성의 일반 남성들의 평균 신장과 다리 길이와 팔 길이를 재서 평균으로 이제 조종석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를 뽑는데 이 크기에 맞는 평균에 맞는 조종사를 뽑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이 평균에 맞는 조종사가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은, 평균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성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 수치는 어떤 사람에게도 맞지 않는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계에서는 이런 기성품들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주문 생산 방식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대량 생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 생산 단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면 단가가 싸지고 저렴하게 많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다품종으로 해서 소량 생산해서 색깔도 달리해주고 크기도 달리해주고 팔 길이도 다 달리해주면 생산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방식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는 더욱더 이런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학습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학교를 대량 교육을 하는 학교 시스템으로 본다면 영어로 Mass Education System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제를 개인별 학습 시스템, 영어로 Personal Learning System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와 철학이, 그래서 수월성이냐 형평성이냐의 대립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수준의 아이들끼리 묶어서 교육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자사고 외고처럼 같은 아이들끼리 묶어서 하는 게 수월성 교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형평성 교육은 다 섞여서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형평성 교육, 우리 제도로 보면 고교 평준화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대립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있어 왔고, 교육감 선거의 공약으로도 이념 대립이 있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이념 대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학교 체제가 대량 교육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실에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어서 하는 게 좋으냐, 구분해서 하는 게 좋으냐의 논란인데, 개인별 학습 시스템이 된다면 모든 아이의 수월성을 높여주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적 성과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를 위한 수월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네스코에서 표현하고 있는 Education for All 또는 Excellence for All 이라는 용어를 OECD에서도 쓰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월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개인별 학습, 맞춤형 교육의 이상이다,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제도로 본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강력한 시스템이 바로 학년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제도인데요. 학년제도는 배워야 할 내용을 그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가르쳐 줘야지 되는데, 너는 나이가 15살이니까 중학교 2학년 내용을 배워라, 너는 18살이니까 미분을 배워라, 이게 이제 학년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학년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은 나이와 내용이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학생의 수준과 학습 내용을 결합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모든 교과를 무학년제로 할 필요는 없지만
위계성을 갖추고 있는 교과. 그래서 낮은 수준의 내용을 이해한 후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교과들의 경우에는 학년제보다는 무학년제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입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고교 학점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본인의 진로 의지와 또 수준에 맞게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학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학교는 공정한 경쟁과 선발에 초점을 갖고 있다면 개인별 학습 시스템에서는 한 학생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어떤 진로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커리어 디벨롭먼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에 맞는 교과 경로 학습의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일반 대안학교 중에서 별별랩이라는 학교를 별별랩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대안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과정을 다 다르게 구성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학교보다는 소규모이고 또 학생들의 의지,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본인의 배워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제도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라는 게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을 더 늘려나갈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가 이런 모든 아이들의 교과를 다 개설해 줄 수 있느냐? 학교가 다 한다는 생각만 벗어나면 이게 구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시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량교육 시스템은 효율적인 교육의 운영 중에서 이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활용률이 몇 %냐? 제가 이제 이화여대 기획처장이기 때문에 공간과 관련해서도 교실의 활용률이 얼마나 되고 이쪽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배분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시설이 비어서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의 효과로 본다면 학교 시설이 개인별로 정말 유연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연학습 공간이라고 명명한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도 하고 조별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래서 일부 만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범대학에는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학생들이 무슨 카페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공부를 또 카페에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약간의 소음도 백색 노이즈라고도 화이트 노이즈 얘기하는데 약간의 소음이 있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숨소리까지도 들리는 이런 도서관 밤새서 공부하던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혁신교육을 얘기할 때 이론적으로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벤자민 블룸이 20세기에 얘기했던 완전학습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Mastery Learning Theory라고 하는데 완전학습 이론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학습의 성과, 개인 학생의 학습의 성과는 그 학생이 학습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분수를 이해하는데 분수의 덧셈을 이해하는데 100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맞는 시간을 100시간 제공해 주면 그 학생은 학습의 성과가 100%가 된다. 이게 바로 이 완전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는 현재 학생의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준과 적성이고요. 수업의 이해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은 수업의 질을 높여주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면 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학생을 이해하고 좋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다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이 공식을 적용해 본다면 현재 교실에서 운영되는 수업의 경우에 A라는 학생은 10시간이 필요하고 B라는 학생은 5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선생님이 5시간만 수업에 제공한다면 B라는 학생은 완전 학습이 되지만 A라는 학생은 5시간을 못 채우기 때문에 10시간이 필요한데 0.5, 50%만 학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업이 50점 맞는다. 그다음 분수의 덧셈은 그렇게 해서 학습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음 시간에 분수의 뺄셈을 이제 배울 때가 되면 필요한 시간이 이제는 15시간으로 늘어나겠죠. 전에 것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B라는 학생은 또 5시간 필요하면 완전 학습이 되고 A라는 학생은 여전히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30%의 성취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누적적으로 학습 결손이 생기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수학 성적은 20점 맞게 되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누적적인 학습 결손이 쌓이면 그걸 극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리고 의미 없는 내용을 학습 시간으로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 수업 시간은 이 학생한테는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학습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교실 수업은 성공할 수 없다. 진도 나가기식의 강의 수업으로는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아니라면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완전 학습이 되려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그 필요한 시간을 다 채워줘야 되는데 현재 학교 제도상으로는 교원, 교육과정, 교육평가, 시설, 재정의 한계로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블룸이 제시했지만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구현이 안 된 채 세기가 변해서 21세기하고도 벌써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꺼내든 이유는 뭐냐?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런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벤자민 블룸의 1대1 맞춤형 교육의 효과성 연구 결과를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교실 수업의 결과를 이런 정상분포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생들은 학업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학생들은 또 중간, 또 중간 이하의 학업 성취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표준 편차, 1표준 편차만큼 더 평균을 높이거나 또 2표준 편차만큼 평균을 높일 수 있을까? 2표준 편차만큼 평균을 높인다는 뜻은 그 교실 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에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벤자민 블룸이 투 시그마 프로블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표준 편차만큼 평균을 높이는 게 완전학습의 성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벤자민 블룸의 연구, 실험 설계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전통적인 강의, 그걸 컨벤셔널한 클래스룸 사이즈라고, 클래스룸 세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컨벤셔널한 전통적 강의에서는 아까 보여준 첫 번째 정상분포 곡선이 되겠고요. 같은 강의에다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형성평가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해주니까 표준 편차가 1만큼 이동한 평균이 이동을 해서 두 번째 그래프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람에 의한 원투원 튜터링이라고 표현하는데 1대1 튜터링을 해줘서 부족한 부분을 교정해주는 시간을 더 투자하면 평균이 2표준 편차만큼 제일 오른쪽 그래프로 이동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 시그마 프로블럼을 해결했다. 그 해결법은 1대1 맞춤형 튜터링이다 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현실감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현재 교실에서 1대1 맞춤형 이 튜터링을 해주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실험은 실험으로만 끝날 뿐이지 학교 현장 적용이 어렵다고 이제 인식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 살펴봤던 사례에서
ITS 시스템이 지식교육을 1대1로 가르쳐준다. 학생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험들은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코빗이 LSIP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 줄 때도 이런 1대1 튜터링을 활용함으로써 피드백을 해주고 튜터링을 해줘서 정답률을 훨씬 더 높여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교육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하면 모두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대량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대량은 유지하되 여기에 개별화된 퍼스널라이제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게 대량 맞춤 학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AI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 생산 교육을 대량 맞춤 교육으로 바꿔줄 때 AI 튜터, AI 친구, AI 조교, AI 챗봇 이것을 지금 바로 우리가 구안해서 쓸 수 있다면 한 명의 아이라도 우리가 더 교육적으로 성취도를 높여줄 수 있다. 이게 지식뿐만 아니라 역량까지도 연결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이 설정된다면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는 예측할 수 없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최근에 인재상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을 살펴보시면 산업사회에서는 I자형 인재가 필요했다. I자형 인재는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넓은 영역의 지식 기반을 갖추고 하나의 특정 영역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이런 인재를 우리가 T자형 인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하나의 전공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공 분야가 세분화되고 또 새로운 기술과 지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첫 번째 전공에 뿌리를 내린 이후에 두 번째 전공, 세 번째 전공까지 한 거가 바로 M자형 인재가 되겠습니다. 두세 개의 전공을 이제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만 하더라도 옛날에 교육학과 교육행정 전공을 해서 박사를 땄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완전 전공은 아니지만 전공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하고 학습해서 이것과 교육과의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어내는 융합적 창의적 인재로서 물론 이제 지향점이긴 한데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향점으로서의 창의적인 융합 인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지식과 연구물을 창출해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 인재상으로서의 M자형 인재는 내용적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 그걸 우리가 learning to learn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학습할 수 있는,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과정의 철학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knowing, 아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과 doing,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knowing을 강조하는 입장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doing을 강조하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knowing이 너무 강조됐었는데 최근에는 또 너무 doing만을 강조하는 수업들이 제가 왕왕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없으면 lack of knowledge, 지식이 부족한 상태고요. knowing만을 강조하고 doing이 없으면 죽은 지식, 책 속의 지식이 되겠죠. 글자로만 된 지식. 그러면 inert knowledge라고 표현하고 knowing이 없이 doing만 하게 되면 이걸 recip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nert knowledge나 레시피의 경우에는 우리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철자로 전환돼서 금방 망각이 돼서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는 무의미한 학습의 시간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습자가
그 내용에 대한 노잉도,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둘 다 잘 될 때, 둘 다 높은 수준일 때 그게 전이성이 높은 지식 경험으로 체화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망각되지 않고 다음의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게 노잉과 두잉으로서 본인에게 체화돼서 다음의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학습인데, 많은 학생들은 이런 체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에서 집에 오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다음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망각의 늪에 빠져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이 매일매일 지속되면 정말 무의미한 생활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시간이 의미 있는, 본인의 삶과 또 진로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교육 과정을 바꿔주는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미래 사회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모라백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에게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어렵고, 컴퓨터에게 쉬운 일이 또 쉬운 것이 인간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인간보다 잘하는 영역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처리해서 계산해서 정답을 맞춰내고 또 그걸 기반으로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컴퓨터가 이기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창의적이고 또 직관에 의하거나 상식에 의하거나 종합적인 사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관에 가까운 것은 제가 성별로 보면 남자로 보이세요, 여자로 보이세요? 금방 아시겠죠? 네, 남자로 보이는 그거는 프로세스에 의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딱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컴퓨터는 잘 못한다는 거죠. 직관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계산에 의해서 남자일 확률이 97.8%입니다. 이렇게 답을 예를 들어서 더 똑똑한 컴퓨터는 99.9% 남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직관에 의존하거나 다른 영역의 지식과 경험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또 도덕적 판단, 윤리적 기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보다 인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 어떤 역량을 길러줄 것이냐로 본다면 저는 6C가 1C 플러스 5C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노잉과 두잉의 결합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노잉이 바로 개념적 지식, 컨셉추얼 날리지를 갖추는 것이 기반이 돼서 지식을 학습하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잉을 함으로써 인성과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와 융합 역량이라고 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활동을 통해서 갖추도록 하는 것, 이게 개념적 지식이라고 표현한 노잉과 두잉이 결합되는 형태의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 잘 아시는 젠가라는 게임인데요. 이 젠가 게임의 원리 잘 아시죠? 나무 토막을 빼내는 건데 어떤 나무 토막을 빼야 되죠? 불필요한 나무 토막을 빼는 게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게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뼈대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컨셉추얼 날리지가 뼈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 개념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지식을 빼줌으로써 그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여유 공간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량을 길러주는 이런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은 이 젠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지식을 빼주고 또 일부는 또 필요한 뼈대가 되는 지식을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선생님들이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이 뒤에 말씀드릴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적용해 보고 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활동 중심 수업이 결합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교수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연결된 세 번째 하우에 관련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실의 상황은 블룸이 제시했던 학습 목표의 위계, 영어로는 텍사노미 오브 러닝 오브젝티브스, 학습 목표의 위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텍사노미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낮은 수준의 학습, 리멤버와 언더스탠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식에 대해서 리멤버와 언더스탠드가 돼야 활동을 통해서 어플라이, 애널라이즈, 이밸류에이트, 크리에이트까지 할 수 있는 활동이 고차원적인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실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은 위의 활동으로 이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왜냐하면 리멤버와 언더스탠드를 모든 학생이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보면 평균이 60점 나오고 낮은 학생은 20, 30점 맞는다. 그러면 노잉과 두잉이 리멤버 언더스탠드가 거의 안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바꾼다면 교수 학습이 완전히 혁신될 수 있는데, 이 리멤버 언더스탠드는 AI와 같은 테크놀로지, 하이테크를 활용해서 학생 수준에 맞는 어댑티브 러닝, 이게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도록 ITS나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역할은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 플러스 실제 교육 역할은 창의적 학습을 이끌어서 활동 중심의 두잉 중심의 수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교수자의 역할, 사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 혁신을 HT라고 표현하는데,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식 교육과 활동 중심 교육, 노잉과 두잉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와 가솔린 엔진, 전기 엔진이 유기적으로 혼합해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데, 수업에 있어서도 이런 하이테크를 활용한 수업과 선생님의 순수한 하이터치 교육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최고의 교육적 성과를, 모든 아이들이 학습에 성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잘 알려져 있는 플립 러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플립 러닝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이 블룸의 텍사노미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변화가 있냐면, 교실에서 쓰는 시간을 왼쪽에 뒤집기 전의 모습은 아래쪽에 리멤버 언더스탠드의 비중이 훨씬 높죠. 시간으로 본다, 면적을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근데 뒤집어 넣어서 보니까 교실에서 리멤버 언더스탠드에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거보다 더 창의적인 고차원적인 학습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립 러닝을 거꾸로 학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거꾸로 학습, 거꾸로 수업은 선생님들의 하이터치 역할을 더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리멤버 언더스탠드가 없어진다면 위의 활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활동 중심만으로는 안 되고 지식을 기반으로 활동이 연결될 때 교육적 효과가 높은 이런 하이브리드 러닝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과 그 밖에 메타버스 등 AR, VR, MR과 같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기술의 특징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적응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기술적 특징으로 활용한다면 교육적으로 정말 1대1 튜터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에 맞는 학습을 수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학습에 성공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의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목표,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why,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what,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how, 이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해야만 이 다양한 기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해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 부분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표현한 미래 사회에 맞는 구체적인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부가 지정한 미래교육연구소 정책중점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저희 연구소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이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해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의 방향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합리적인 규제로서의 윤리, 원칙이 또 있겠습니다. 그런 큰 그림 아래 각각의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교육부가 2020년 11월 20일 날 발표한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주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큰 비전으로서 감성적 창조, 그리고 따뜻한 지능화 정책,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실제 학교 교육에서는 초개인화 학습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상과 학습 환경과 정책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이런 세 가지 방향을 제안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초개인화 학습 환경의 부분에서는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교사와 AI의 협업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협업이라는 것은 AI 보조교사라는 형태로 AI의 도움을 받는 교사가 되겠고 또 수준별 학습과 정서적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M자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 내용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을 만들 때 정책 연구의 책임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제가 지향하는 내용이 교육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축이 있고요. 두 번째 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할 때 지켜야 할 합리적인 규제, 이런 것을 윤리 원칙으로 2022년 2월 12일에 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확정될 내용으로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교육의 비전으로서 포용성과 지속성과 자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용성과 지속성, 자율성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OECD가 제시했던 가치 중심의 어떤 원칙들과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전으로는 인간다움, 그야말로 인간을 위한이 여기에 되는 것이고요. 미래다움, 이거는 첨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인간다움이 더 앞서야 되겠죠. 인간을 위한 첨단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실현이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의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이다라는 게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3대 기본 원칙은 AI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요.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하도록 하고 AI가 보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활용되더라도 교수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이터치 하이테크와 같이 교사가 주도해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술의 한목적성 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에 있어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단이 추구하는 가치, 목적이 우선 설정되고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AI를 교육에 활용할 때는 교육적 성과라는 목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람과 공동체 기술의 관점에서 9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AI 이해 교육, AI 개발 교육, 또 AI 활용 교육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법제도 윤리 규범, 그리고 교육 데이터와 인프라 확충이 이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3대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자의 주도성, 교수자의 전문성, 기술의 한목적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9개의 세부 원칙은 첫 번째, 인간 성장의 잠재 가능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통해서 공정성을 보장해야 되고, 다섯 번째, 교육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여섯 번째,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교육 당사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여덟 번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보장과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아홉 번째는 데이터의 한목적적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9가지의 세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OECD의 이런 윤리 원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와 관련된 윤리의 협약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함에 적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AI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AI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AI 핵심 인재를 길러야 된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고 또 전문가로서의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이게 바로 다양한 분야의 AI 전문가를 포함해서 AI 전문성이 높은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AI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민으로 본다면 이런 AI 핵심 인재 교육은 아주 소수에 해당되겠죠.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교육은 AI 내용과 관련해서 기초교육, AI 기초 소양 교육과 또 AI 활용과 윤리 교육, 이 부분이 더 많은 대상을 그 타겟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교육의 경우에 이 AI 교육은 지금 개정 중인 교육과정 개정에도 반영돼서 초중고의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령기를 지나간 성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AI 기초교육과 AI 활용 윤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소양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보다 우리 성인들한테 더 필요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기초와 활용 윤리 교육의 대상은 성인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우리가 얘기할 때 AI 시대의 미래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지식의 암기와 이해 중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AI 시대의 미래 교육은 AI를 수단으로 삼아서 교육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 중요한 AI 시대의 미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다 AI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맥락이나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AI 교육은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시대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교육이 혁신될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국가교육과정 혁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좀 강조한 부분인데 전체가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건 왜 배울까 하는 내용들, 최대한의 교육과정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데 정말 핵심 개념 중심의 최소한의 교육과정으로 개선을 하고 이런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또 창의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런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AI 기초 개념이나 소양 그리고 활용 그리고 윤리의 측면에서 초중고에서 수준별로 이런 학습을 탄탄하게 AI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변화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가 기반이 됩니다. 하이테크가 있어야 하이터치 교육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하이테크 교육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학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K-에듀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K-에듀 플랫폼은 맞춤형 학습과 맞춤형 학습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안에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시스템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걸 활용해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나 앱이 이 안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교사, 이게 교육부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AI의 역할은 AI 보조교사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교사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업과 행정에 있어서 이런 AI 보조교사가 도움을 주는 이런 걸 통해서 개별화 교육을 구현해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AI 보조교사는 강의식 교육 또 대량 교육 시스템의 이런 표준화된 운영에서의 다양한 학습의 실패 사례들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별화된 교육으로 필요한 내용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게 또 개인화된 평가를 통해서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AI 보조교사가 만들어진다면 교사는 아이언맨처럼 AI 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슈퍼파워를 발휘하죠. 아이언맨 교사처럼 일반 교사들이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증강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강지능이 영어로 Augmented Intelligence인데요. 사람의 지능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AI가 있다면 그 AI의 도움을 받아서 슈퍼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반에 25명이 있는데 동질 집단으로 5개 그룹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5개 그룹을 딱 만들어주는 거고요. 5개 그룹이 이질 집단으로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줄 수 있고 동질 집단에 맞는 학습지를 좀 만들어봐. 그러면 딱 만들어주고 또 이질 집단에 맞는 학습 목표를 정해보자. 그러면 또 AI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좀 세이브해 줄 수 있는 AI 보조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학습물에 대해서도 바로 평가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AI 보조교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AI 보조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건 되게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만들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현재도 지금 선생님들이 시간이 꽉 차 있으시죠. 근데 새로운 일을 하려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하던 일을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 일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방을 꾸밀 때 빈 방을 꾸미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가득 차 있는 방에서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건 너무 힘듭니다. 원래 있던 것 중에 불필요한 걸 빼내고 거기 공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용도의 새로운 내용물들을 채워넣는 건데요. 방 정리하다 보시면
빼다가 이제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사실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여유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AI 보조교사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시던 이런 일들 그리고 시간들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언맨 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Educational Expert with AI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한 분야의 전문가가 AI 소양을 갖춰서 이런 역량을 높이는 것을 X with AI, Expert with AI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Educational Expert with AI, 쉬운 말로 아이언맨 교사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보조교사 시스템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지식교육을 담당하는 ITS가 있습니다. ITS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왼편에 보시면 학생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자를 분석하는 학습자 모델이 있고, 또 교과의 내용을 위계적으로 단계별로 구성하는 도메인 모델이 있고요.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페다고지, 교수법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 데이터가 축적돼서 점점 더 지능화되는 이런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메시아라던가 아니면 영국의 서드 스페이스 러닝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씩 소개해드렸던 에듀테크 기업들의 웅진이라던가 대교라던가 이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이런 ITS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ITS가 컴퓨터에 자판을 가지고 입력 출력을 한다면,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은 다이얼로그 베이스드 튜터링 시스템이라 실제 화면에서 AI 보조교사와 대화를 통해서 학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DBTS의 사례가 IBM과 피어슨이 함께 개발한 왓슨 튜터가 이렇게 대화형으로 학습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교육에 대해서 ITS와 DBTS가 있다면,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교과들도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답을 맞추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구성주의적 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AI 보조교사가 탐구학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례가 베티스 브레인이라는 베티의 뇌의 그 시스템인데, 컴퓨터에 베티라는 가상의 학생을 만들어 놓고 학습자가 베티한테 개념을 설명해 주듯이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개념을 구성해 나가게 하는 이런 학습 방식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베티스 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이런 교수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베티한테 개념 설명을 잘 해주는 학생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 학생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의 큰 부담을 덜어줄 AI 보조교사 시스템이 자동 서술형 평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동 서술형 평가는 기존에도 컴퓨터가 선택형 문항이나 단답형 문항은 이미 컴퓨터로 채점한 지가 오래됐죠. OMR 카드 같은 게 이제 객관식 평가 시스템인데, 자동 서술형 평가는 자연어 처리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정답의 기준을 정해놓고 서술형 평가 문항, 논서술형 문항도 평가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미 영어로 된 시스템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이런 서술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미 다 되어 있고, 한글로 된 이제 평가를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해서 평가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게 되면 더 정확한 자동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프라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AI를 활용한 교육이 되려면 학교에 기가급 인터넷 그리고 BYOD가 구현돼야 되는데, BYOD는 Bring Your Own Devi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학생당 하나의 기계를 집에도 가져갈 수 있는 본인 소유의 기계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체제가 BYO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학습 공간에 있어서도 유연하고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의 혁신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 공간이 그동안에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이런 강의식 수업에 맞춰진 공간이 이제는 개별화된 학습이나 다양한 팀 학습, 모둠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의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유연성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으로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그리고 이게 좀 더 늘어나면 유초중등 학교에서도 무학년제가 일부 교과에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의 선진 미래학교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무학년제 도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학교 제도에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을 일부 소개를 해드리면, 학생들의 나이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위기 학생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제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과 대전에서는 시범 적용을 해봤고요. 서울도 아마 곧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얘가 위험하다라는 학생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그 이유를 밝혀내고 그 이유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런 위기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연구하신 교수님과 국제학술지에도 이런 논문을 투고를 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는 중미에 있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 제가 개발한 이 시스템의 설계를 ODA 사업으로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엘살바도르에선 이런 학업 중단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선도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연구했던 맞춤형 독서 지원 모델인데, 이 내용은 이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와 교육부가 독서 지원 시스템에 반영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무조건 책을 읽고 자기가 원하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또래에 맞도록, 그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다음 책을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독서 지원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을 균형 있게 하면서 또 깊이 있게 독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미래 AI 시대 미래 교육을 위한 빅픽처로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번호로 보시면 1번 학교 제도를 개선하는데 2025년 약간 좀 변동의 가능성이 생기긴 했는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것을 통해서 또 초중 통합학교나 무학년제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학교 교육의 코어 과정으로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 교육과정 대강화,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맞는 교수학습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고등학교 상대평가, 9등급제를 바꾸는 교육평가 혁신이 사실은 코어 활동, 학교에서의 활동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주도하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를 위한 재교육, 그리고 예비 교사를 위한 양성 교육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처음에 제 소개를 할 때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장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 AI 융합교육 전공이 전국의 교육대학원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융합교육 전공을 매년 1000명의 교사분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개념적인 수준이지만 제가 볼 때는 2, 3년 안에 이런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분들이 정말 선도적으로 이 미래 교육을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6번의 교육행정지원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7번의 교육시설 혁신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달리 기승전 대입제도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초중고의 변화를 또 선도해 주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도 더 단순화되고 또 수능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25년에 적용되면 28년 대입제도가 개편되는데, 이게 아마 24년도까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대입제도 개편도 이런 미래교육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자동차가 왼쪽 앞 타이어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아주 최신형의 광폭 타이어로 바꿔준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오히려 균형이 깨집니다. 제일 좋은 타이어를 왼쪽 앞바퀴만 바꾼다고 해서 자동차가 좋아지지 않죠. 자동차가 좋아지려면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고 싶다면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방향을 지향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의 하위 시스템들이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교육 전체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각각의 하위 시스템들이 한 방향을 지향해서 다 같이 그 방향을 지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22년에 개정되고 25년에 학교에 적용되고 28년에 대입제도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이 연결고리를 갖고 한 방향을 지향해야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이 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목적으로 각각의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면 대혼란에 빠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교육 혁신의 이런 빅픽처가 시스템적 접근으로 한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 우리 교수들,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도 함께 이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큰 방향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앨런 케이라는 전문가가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to invent it,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다 틀리죠. 남의 얘기를 들어도 다 틀립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만들어간다면 미래가 나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바로 저와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 또 일반 시민 모두가 한 방향을 지향하고 직접 함께 노력하면 이런 큰 미래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생각을 담은 책이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이라는 책과,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미래사회의 새로운 미래교육의 균형, 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AI를 통해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AI 교육혁명이라는 책도 제가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고, 제가 쓴 책 말고도 미래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많은 책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유튜브라던가 또 K무크에도 저의 강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 도구를 활용해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 제기와 또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책,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의 책,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래교육의 담론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주체가 돼서 참여하시고 미래교육을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